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201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청막 농성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벌써 500일을 넘겼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가 2014년을 맞아 새해 소망을 실은 2014번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버스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이나 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박설희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천막 농성이 벌써 500일을 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2대 악법으로 불리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애 등급제도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장애 등급제는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등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을 등록하면서 장애인을 유형별로 나누고요. 유형별이라고 하면 지체, 청각, 시각 이렇게 장애인 유형별로 나누고 그리고 그 장애 유형별로 나눈 장애인들을 다시 획득 단계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게 장애 등급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2012년도 말 통계로는 한 251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장애인을 등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 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매겨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나 손상을 입었느냐, 손상의 정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이렇게 쭉 이 6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매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등급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보면요, 한 80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연금 등 이런 것들의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감면 할인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을 이제 공짜로 탄다거나 KTX 요금을 이제 반값으로 할인받다거나 10% 할인받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80가지 정도의 그렇게 복지관에 가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서비스 혜택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22가지가 등급 때문에 예. 이 제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아예 신청, 감면 할인이나 뭐 개인 소득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도 못하는 이런 예. 것들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그래서 이제 아예 신청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를 등급을 기준으로 이제 예.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서비스를 좀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장애 등급제는 폐지돼야 된다.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서비스만 많이 이제 받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은 이 장애인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의 이름 앞에다가 급수로 매긴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제 그냥 반인권적인 문제이다. 예. 낙인의 문제이다. 이런 굉장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협약이라고 유엔에서 이 국제조약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예. 그게 비준한 나라입니다. 예. 2008년도부터 이제 비준한 나라인데 거기에도 장애를 의학적인 손상 이외에 사회적 환경들을 고려해서 판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의학적인 글로만 딱 잘라버리고 이런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 적절한 서비스를 개인별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반인권적인 측면 하나와 적절한 서비스가 개인에게 사회적 환경도 고려되어져서 제공되고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수로 이렇게 의학적인 손상으로만 딱 급수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일본에서 이제 먼저 시작돼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시작이 된 나라고요. 대한민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몇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런 지금 여전히 등급은 남아있지만은 등급에 의한 이런 이 서비스의 문제들은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 장애를 등록도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 이제 장애의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이죠. 예.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를 전 국민의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5% 정도의 이 장애를 갖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장애 인구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 그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거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정하는데 부양 의무제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부양 의무제는 이제 법으로는 직계 일촌 일족의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해서 예. 그 직계 일촌 일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사위 며느리죠. 예. 그들의 소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양 네. 의무제의 문제점은 뭔가요? 가장 큰. 빈곤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는 가능한데 그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예. 나는 국가로부터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라는 이 통계가 이미 복지부 통계에서도 1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빈곤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해 나가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 부양의무제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고요. 예.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나 가족의 책임으로 떠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들은 이미 복지국가의 아주 복지라는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연구가 네. 시작이 되고 또 오는 2017년인가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애 등급제와 관련된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장애 등급 폐지하기, 장애 등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기획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저도 참여하고 그 회의에 알고 있는데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이미 작년 이 장애인 날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구하겠다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폐지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냐? 예산 반영이 돼서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복지부의 네.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군요. 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의 어떤 로드맵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일단 연구해 보겠다고 하니 네. 연구는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했거든요. 예. 예전에도 많이 했고 예. 끊임없이 이런 책임 회피와 예. 그냥 2017년도에 폐지되겠다라는 이런 그냥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하고 있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부양의무제 폐지 대신에 기초법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초법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초법이 부양의무제 폐지 이거는 안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기초법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기초법을 개혁을 해서 예.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마저도 다 쪼개버리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토대 속에서 개인적인 이제 급여들이 발전된다면 그런 문제는 관계없겠지만은 기본적인 토대 권리로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 수급권을 제공하는 이 문제가 다 이제 이 쪼개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계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또 국회 앞에서 저희가 기초법 개혁 문제 때문에 농성을 30일 넘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내 장애인들이 별다른 불편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책임 있는 국가의 이 태도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단순하게 시와 동정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권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인권의 문제는 바로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것들에 대한 이제 발전들이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지 이제 장애인과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도착 버스는 153번, 461번, 5600. 올해 가고는 상당히 큽니다. 가고 새롭지요. 원래는 좀 더 작년에 못 했던 친절을 좀 더 베풀고 싶고 무사고도 해야 되고 몸도 안 아프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개인 소원은 없어.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 운행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또 이 지저분하게 냄새 같은 거 나고 하니까 담배도 끊었고. 기대되는 거 전부 기사들 안전운전이 우선이죠. 다른 거 바람이 있어요. 잠시 후 도착할 버스는 2014번입니다. 네, 기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번 버스를 타고 왔다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낯선 숫자인데요. 이제 2014년입니다. 2014년 맞아서 2014번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버스는 어디를 지나는지 어떤 분들이 타고 계신지 만나고 왔는데요. 먼저 들으신 목소리 기사님들도 2014번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새해 소망이에요. 새해 소망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쩌면 하나같이 안전운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새해를 맞는 2014번 기사님들 각오가 남다르셨는데요. 그중에 먼저 기사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정권수 기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4번 정권수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너무 좋아요. 2014라. 청마탄 해라서 거기에 맞춰서 2014가 있으니까 더 좀 뜻깊고 그래요. 2014년도 뭐 작년과 같이 애작년과 같이 손님들한테 서비스 잘하고 서로 올라타고 내릴 때 주의하고 서로 여기는 아픈 환자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배려를 많이 해야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전번에 박수를 치더라고요. 어느 여자분들이 정류소에서 왜 박수를 치고 나 어리둥절했는데 왜 그런가 싶어 보니까 2014년도에 박수 하면서 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뜻깊게 생각하죠. 2014서 그러구나. 좀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좀 기쁘고 그래요. 가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14번 버스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동네 지나는 버스다라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14번 버스는 서울 성수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예. 7호선 뚝섬 유원지 북단을 출발해서요. 성수동, 서울숲, 한양대, 신당동을 지나서 동대문 운동장 부근에서 회차하고요. 다시 같은 노선으로 뚝섬 유원지로 돌아오는 버스인데요. 예. 노선이 아주 좋았어요. 일단 뚝섬 한강공원 출발하죠. 또 서울숲 지나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나다 보니까 큰 공원이 이렇게 많아서 데이트하는 커플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초록색 지선버스로 각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발이 되어주는 버스입니다. 네. 특히 버스 종점이 다가와도 다른 버스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승객들이 많이 내리시질 않고 종점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기점이자 종점이 뚝섬 유원지역이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동네 주민분들이 타고 끝까지 오시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네 분들은 2014년이 그 버스와 관련해서 친근하게 느껴지겠어요? 예, 기사님 얘기 들으셨죠? 이게 승객분들이 2014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이제 버스가 오니까 박수를 치면서 막 와, 왔다 하고 좋아하시더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승객 중에 남달리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승객을 만나봤는데요. 들어보시죠. 2014번 버스 자주 타고 하는데 올해가 2014년도 딱 번호랑 또 맞아서 되게 뭔가 자주 애용하면 2014년에도 더 좋은 일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업에서 좀 잘해서 대학도 붙고 했으면 작년에 고3이라서 봤는데 좀 잘 못해서 올해 또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잘 나와서 대학 원하는 곳에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 버스가 좀 그런 기운을 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주 애용하고 번호도 우연히 딱 올해랑 같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소리 리포터도 2014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예, 저도 이 학생과 같아요. 저도 올해는 뭐 수능 공부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학원에 등록을 했고요. 네. 이렇게 새해가 되면 늘 뭔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금연 클리닉도 1월은 보통 때의 2배 상담자들이 다녀간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쯤 되면 꼭 나오는 말 있죠. 1월 3일 이제 슬슬 작심 3일 시작될 때인데요. 네. 올해는 이걸 꼭 해야지 결심했다가 이제 슬슬 결심이 무너질 때인데 승객들하고도 작심 3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획하는 거 뭐 술 좀 적게 먹고 담배도 좀 줄여보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잘 안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글쎄 한번 노력을 좀 끊는 건 고소하고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건강도 자꾸 나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2014번 탄 버스에서 올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실패하는 거요? 전 다이어트요. 좀 안 먹고 운동도 좀 해야겠다고 하는데 연초에도 아무래도 신년회 같은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최근 몇 년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래도 좀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 회사 끝나고 좀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2014번 버스를 타서 이번에는 작심삼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새해 결심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뭐 3일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지킬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네. 아마 이 동네 주민들은 이제 2014번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실 때마다 올해 세운 계획을 계속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렇게 2014번 버스처럼 달리는 라디오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사님 계시다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예, 끝으로 올해를 향한 시민들의 소망도 담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014년에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요. 2014년도에는 월급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올해는 올해 나이도 50이 됐으니까 이제 담배 또 30년 피웠으면 필 만큼 피웠으니까 이제 꼭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 좀 시집 좀 보냈으면 내가 행복하겠어. 해피. 아마 올해는 기대를 해요. 내가 좋은 짝이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나는 믿습니다. 네. 오늘은 2014년을 힘차게 달리는 2014번 버스 만나봤는데요. 박슬리 리포터는 새로 등록한 학원이 무슨 학원입니까?
원고를 좀 잘 써보기 위해서요. 글쓰기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글쓰기 학원이에요? 네, 시민 여러분들 열심히 만나서요. 좀 제대로 전달해 보려고 네. 장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세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충암고등학교 윤기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 대입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2015년 대입 무엇이 바뀌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밖에 대입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상담해 드립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mm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 균열폭은 0.3mm 미만으로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하자 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과 보, 내벽, 지하 구조물, 지하 옹벽, 천정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 균형폭을 규정했습니다. 또 허용폭 미만이라 하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경우도 하자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은 이달 5일 이후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 강병북로 마포대교 부근에서 일산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9살 이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에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며 구청 산하 건물에 무단 침입해 고공시비를 벌인 혐의로 5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낮 1시 반쯤 서울 행당동에 있는 성동교육지원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4층과 5층 사이 난간에서 11시간 가까이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2014년 대입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 2015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부터 재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많아서 내년 대입은 올해보다 더 치열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학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충암고등학교 윤기영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2015년 대입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더 좋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선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야 될 텐데 전형 방법에 우선 변화가 좀 있죠? 예, 올해는 이 4+2 전형이라고 해서요. 예. 수시는 4가지, 정시는 2가지 전형을 넘지 않도록 전형을 간소화하지 않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수시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있고요. 예. 정시에는 수능과 실기 전형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올해랑 지난해랑 비교하면 많이 이게 줄어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크게 변화는 없고요. 예. 대학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작년에 이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98개 대학을 종합해보면 명목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8.4%. 그러니까 올해 30.6%보다 좀 늘게 되고요. 작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했던 학생부 종합전형도 12.4%에서 15.6%로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전형을 합치면 결국 학생부 중심 전형이 54%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네요. 예. 논술 전형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 4%인 15,107명으로 선발 인원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약간 불리해진다고 볼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수능으로 우선 선발을 하는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적성 전형은 폐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은 폐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적성 전형이란 말 자체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적성으로 보는 시험이 학생부 전형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학생부가 55%를 넘어서게 되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60%와 적성 40%를 반영하게 되면 올 학생부 전형으로 해서 인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60%를 넘으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 60% 플러스 적성 40% 해가지고 학생부 전형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특기자 전형은 어떻습니까? 특기자 전형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이나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공 학과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만 특기자 전형을 인정합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특기자 전형이 그만큼 줄어든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외고나 과거를 우대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특기자 전형 어학 특기로 들어가는 학생이 전혀 어학과 관계없는 그런 학과를 지망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전공학과와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그러면은 어학으로 갈 경우에는 어학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어문학 계열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전공과 관련된 특기를 갖고 있어야 되군요. 예.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될 거라는 내용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좀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쉬운 면이 있죠. 일단 이 최저 학력 기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논술 전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선발인 경우에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능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예. 대학별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권 대학의 입장이나 아니면 중위권. 네, 상위권 대학이 모두가 다 우선 선발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수능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물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논술 전형에서 수능 2등급 2개에서 수능 2등급 3개로 늘어난 대학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일반 선발 기준이나 아니면 그보다도 조금 더 쉽게 예.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청취자께서 질문을 하나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2283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수시로 입학사정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도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나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논술 전형은 전혀 다른 전형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지원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피해갈 수 없는 전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은 적어도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해 오신 분은 수시로 입학사정관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논술도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2015년도 대입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립니다. 우선 선발이 금지가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제 처음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선 선발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우선 선발이라는 거는 수능을 아주 잘 본 학생들을 먼저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연고대 같은 경우에 수능을 아주 잘 본 학생들을 70%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먼저 뽑고 나서 나머지 30%를 일반 선발 기준을 통과한 학생을 뽑는다는 얘기였고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이란 수능을 가장 잘 본 학생들을 먼저 내신 없이 뽑겠다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선 선발을 금지가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상대적으로 수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모든 대학에서 이게 폐지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정부의 전형 간소화 방침이라든지 이런 전형 계획의 기본 방침은 어떻게 하면 사교육의 부담을 줄일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수능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이 우선 선발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수능 우선 선발을 폐지하면서 수능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면은 단순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 딴 부분을 많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형을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적어도 표면상으로 보면 과반수 이상을 학생부 전형으로 뽑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논술과 면접 또 적성검사 같은 대학별 고사가 있는데 폐지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지향하는 쪽으로 바뀐다면서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별 고사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사교육을 유발하는 중요한 전형 요소다 하는 관점에서 이를 이제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도 이 논술 출제 방향이 고교 정상화를 어긋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논술이든 적성이든 이것들이 고교에서 준비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그 초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올해의 경우에 수능을 본 후에도 수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었는데 원서 접수 기간이 통합이 된다고요? 네. 원서 접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볼 수 있는 수시 1회차와 수능 이후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수시 2회차가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것이 좀 혼란을 준다고 그래서 9월 중에 모든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정시 모집 내 동일학과 내 분할 모집도 금지가 된다고 하는데 동일학과의 분할 모집이 금지되면은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조금 편해지나요? 어떻습니까? 뭐 경우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특정 대학 학과를 만약에 오로지 원한다면 예. 그 학생들의 기회는 좀 박탈되는 면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또 많은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A형, B형 이런 시험이 영어만 사라진다고요? 예. 올해 입시에서 가장 정시에서 어려웠던 점은 바로 이 영어 A, B형이 있었기 예.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를 일단 시행 1년 만에 거두게 되고요. 예. 내년에는 이제 국어도 A, B형을 통합해서 예.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15년 대입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제 기본 일정은 다 나온 거죠? 예, 지금 뭐 가장 기본적인 전형 계획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 하게 되고요. 예. 전형은 9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네. 또 정시는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고 예. 군별로 1월 2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네, 오늘은 2015년 대입제도에 대해서 충암고등학교 윤기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015년 대입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사연 한번 볼까요? 051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내년도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예, 내년에는 4년제 총 모집 인원이 37만 9,107명으로 올해부터 한 407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수시하고 정시 모집 인원의 수는 차이가 크게 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올해 정시 인원이 굉장히 늘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대학들이 이제 전형을 간소화하게 되면 새로운 전형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예. 그 인원만큼 정시로 늘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64.2%, 정시의 35.8%로 정시 모집 인원이 약 7천여 명 늘긴 하지만 작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3498번인데요. 딸이 중학교 때부터 논술 준비를 해왔는데 내년 수능에는 논술고사 반영 비율이 바뀐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크게 바뀌는 건가요? 논술고사 반영 비율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고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전형에서도 명목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의 비율이 30%가 되든 60%가 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대학이 얼만큼 그 영향력을 둘 거냐 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논술고사 반영 비율이 전형에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또 금방 들어온 문자가 있는데요. 7434번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계열의 문과 학생도 뽑기로 했다가 바로 취소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하고 2015년도 서울대, 연대, 고대 입시 전형은 바뀌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예. 의학 계열 문과 학생을 뽑기로 했다가 바로 취소가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서울대 입장에서는 문과 학생도 공대나 의대로 지망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외고와의 입장이 좀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일단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논술 얘기를 잠깐 하다가 저거 했습니다만 올해 논술고사로 뽑는 인원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논술고사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대는 일단 논술이 폐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논술고사 인원은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것은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가 올해 명목상으로는 논술고사가 없습니다. 학생부
전형 내 논술고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형 계획을 벌지 이제 그런 건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예. 여튼 고려대가 실질적으로는 논술 전형에 올해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고대가 1227명을 뽑고요. 예. 성대가 1171명, 그다음에 예. 경희대, 인하대, 연세대 순으로 논술 전형에 뽑는 인원수가 이제 많은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15년 대입 논술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 논술의 출제 경향이 아주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논술이 통합 논술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학교 내에서 준비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의 논술의 경향은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대원칙이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도 올해 재시문을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EBS 교과서에서 출제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논술 출제나 검토위원회 고등학교 교사들을 참여하는 이런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입 상담 오늘은 2015년 대입 제도에 대해서 충암고등학교 윤기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015년 대입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8981번인데요. 지금까지 적성 전형을 준비해온 학생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많은 대학에서 적성 전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적성을 실시하나요? 또 모집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주로 적성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성적대인가요? 적성 전형에 특별히 유리한 학생들이 있죠?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 작년까지 적성 전형을 보던 대학 중에 수도권의 가톨릭대나 강남대, 예. 그다음 단국대, 천안, 한국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등 많은 대학이 올해 적성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미 1,600명 이상을 적성 전형으로 뽑고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다른 전형으로 올해 새로 개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가천대, 수원대, 고대, 세종 등이 올해도 여전히 적성 전형으로 학생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 전형이라는 이름은 없고 예. 여기에 이제 학생부 전형 내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 설명을 해 주시죠. 적성 전형은 이제 주로 대입 준비를 좀 늦게 준비한 학생들이 적성 전형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보통 내신이나 수능이 3등급에서 6등급 때 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는데요. 예. 이 전형은 주로 수학에 그래도 좀 다른 과목보다 좀 관심이 많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4154번인데요. 수시 1차, 2차라는 말과 수시 1회차, 2회차라는 말이 혼동되는데 수시가 통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리고 수시에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인가요? 수시는 4번, 정시는 2번만 원서를 낼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또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수시 원서를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수시 1차, 2차라는 말과 1회차, 2회차라는 말이 혼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합이 됐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예. 여기 지금 상당히 이 말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거든요. 지금 통합이 된다는 것은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통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후에 원서 접수할 것이 통합이 돼서 그것이 이제 수시 1, 2회차라고 불리던 것이던데 이것이 통합된다는 뜻이고요. 수시 1, 2차라는 뜻은 대학별 고사를 언제 실시하냐를 가지고 나눈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수능 이후에도 본고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시 1, 2차는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수시에 원서를 낼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6회 지원은 여전히 올해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4+1이라는 말을 듣고 이게 수시의 원소를 4개 쓰고 정시의 원소를 2개 쓰는 걸로 지금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전혀 계획의 숫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소는 수시에 6회까지 쓸 수 있고요. 정시는 여전히 가나 다곤으로 3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15년도 수시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추측으로 무성했던 수시 전형의 변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형 계획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주게 되면 수험생들이 이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대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형을 갑자기 단기간에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려운 이런 입장이 맞물려서 올해는 최소한의 변화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집 요강이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6467번. 논술고사에서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내신 등급은 대학마다 실질 반영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대학마다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느 대학이 꼭 얼마큼 내신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2015년 대입제도에 대해서 충암고등학교 윤기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